빌런입니다. 굉장히 러프한 군용 다이버 워치를 가져왔습니다. 호불호가 꽤 갈릴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흥분될 만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멀리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자크 비앙키 JB300입니다. 제가 예전에 되게 독특한 취향을 가진 구독자님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시계가 많으셨는데 제가 아는 브랜드가 많지 않았어요.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는 하나도 없었고 전부 비주류 계열의 마이크로 브랜드였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저도 마이크로 브랜드 좋아하고 구매도 많이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브랜드가 주는 응집력이 메이저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마브가 메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코나 쌀국수를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분의 독특한 취향이 조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SKX007보다는 터틀이나 튜나가 서브마리너나 시마스터보다 마라톤 벤누스 같은 디자인이 눈에 더 들어오더라고요. 또 최근에 명품의 뜻이 사치품으로 바뀌는 듯 하면서 럭셔리 워치의 매력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한몫했고요. 그런데 최근 유럽을 베이스로 재미있고 매력적인 시계 브랜드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매력적인 것만 살아남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범용적이고 일반적인 룰을 벗어나면서 가격대도 좋고 색깔도 명백한 시계 브랜드들에게 마음이 조금씩 가더라고요. EAC의 미틸러스, 스파이라의 메르디안, 처카스의 모듈1, 디팍토의 트랜싯, 그리고 JB300입니다. 브랜드 소개가 먼저일 것 같은데요. 자크 비앙키, JB는 프랑스에 존재하는 작은 독립시계 제작자입니다. 1974년도부터 롤렉스에서 시드웰러나 서브마리너를 다루면서 방수시계에 대한 경험을 쌓았고 시계 수리 및 제작 그리고 시계 유통업체까지 겸하고 있다고 해요. 주로 프랑스의 육해군에 잠수 관련 시계를 공급해 왔는데 수량이 매우 적긴 하지만 프랑스 해군에서 주문했었던 JB200이라는 다이버 워치를 만든 이력이 있고 이 모델은 과거 프랑스 육군의 잠수학교 CEPAT가 주문했었던 다이버워치를 복각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민간에 풀린 적이 없어서 많은 시계 애호가 분들이 이 브랜드와 시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거로 생각돼요. 얼마 전에 마라톤에서 오리지널 사르라는 다이버워치를 복각했습니다. 거대한 맥시 다이얼을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서 이 모델에 대한 정보를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걸리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브로 사이클롭스? 오케이. 만듦새 대비 비싼 가격, 오케이. 14mm 두께, 여기까지도 오케이. 짧은 파워 리저브, 범용 무브먼트, 오히려 좋아. 그런데 마라톤 브랜드 최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브랜드가 르호를 못 잡습니다. 다이얼과 베젤 사이의 공간이 정말 방대해서 시계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오리지널 사르 역시 르호가 부담스러워서 맥시 다이얼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이 모델을 발견하게 되어서 샘플을 요청해서 후다닥 받아왔습니다. 42mm의 사이즈, 12.7mm의 두께, 45mm 짧은 러그 투러그, 러그 20mm, 108g, 741유로, 한화로 109만원, 소프로드 P024, 38시간의 파워 리저브, 30바, 300m 방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투박함은 거대한 맥시 다이얼입니다. 원래 맥시 다이얼은 롤렉스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해요.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히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덱스 마커가 급격하게 커진 세대가 있는데 애호가들이 이걸 작은 마커를 지닌 구형과 비교하면서 맥시 다이얼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이게 보통 명사화 되면서 이렇게 거대한 인덱스를 가진 다이얼이 맥시 다이얼이라 통용되게 됩니다. 인덱스가 커지면 시계가 약간 촌스러워지는 것 같거든요. 또 다이버워치가 아니면 큰 인덱스를 소화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두 번째 매력은 베젤의 톱니입니다. 베젤 톱니 크기가 다이버워치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보거든요. 보통 현대 다이버워치들의 베젤 톱니는 부드럽고 작은 경우가 많아요. 서브마리너도 그렇고 시마스터도 그렇고 젠틀하면서 럭셔리에 가깝고 섹시한 스포츠워치의 감각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베젤 톱니의 크기나 디자인이 날것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다이버워치들이 있습니다. 시티즌의 보거, 다이버워치는 아니지만 브라이틀링의 이머전시, 위에서 언급했던 마라톤, 오리지널 사르, 튜더, P10. 이건 역시 잘못 스치면 피부가 찢길 정도로 거대하고 거칠고 러프한 베젤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명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밀리터리 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의 거친 감각은 조금 더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베젤 인서트의 소재는 당연하게도 알루미늄이고요. 저는 영원히 브레이슬릿파일 줄 알았는데 점차 브레이슬릿이 차갑고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살에 닿는 촉감이 좋은 가죽 스트랩, 가볍고 예쁜 나토나 러버로 취향이 넘어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브레이슬릿이 예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줄질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런 디자인의 시계는 거의 모든 종류의 스트랩을 커버해 줍니다. 그것도 꽤 훌륭하게. 나토 러버 가죽 제가 주로 착용하는 시계 중에서 가장 작은 게 35mm 롤렉스 익스플로러 1이고 가장 큰 게 45mm 세이코 터틀 SRP 777입니다. 무려 10mm나 차이가 나지만 익스플로러가 생각보다 착용감이 좋지 않은데 터틀은 또 괜찮아요. 터틀이 가벼운 시계도 아니에요. 시계 헤드 무게만 120g이 넘어갈 정도로 무거운 시계인데 시계 헤드 무게 중심이 잘 잡혀 있어서 가벼운 러버 스트랩으로도 밸런스를 잡을 수 있고 러그 투 러그가 굉장히 짧아서 손목 안에 넉넉히 들어와요. 조금 독특한 케이스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이 모델 역시 터틀과 비슷한 계열입니다. 러그의 길이가 쪽당 1.5mm 밖에 되지 않아요. 두툼한 케이스가 다이얼을 받쳐주고 두께도 괜찮은 편, 케이스백도 평평하고요. 이걸 솔리드백으로 막아놓은 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무브먼트는 소프로드 P024입니다. 38시간 파워 리저브가 있는 에타 2824의 복제품이고요. 에타 대비 와인딩감은 조금 더 뻑뻑한 편인데 핸즈를 움직일 때의 안정감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에타 2824를 대체할 수 있는 스위스산 무브먼트가 라주페레, STP, 셀리타, 소프로드, 론다. 무브먼트 자체 가격은 크게 차이나지 않지만 이 단가가 리테일에 반영된다면 꽤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요즘 원화가 개박살난 걸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계의 틀이 잡힌 브랜드 중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편인데 가격이 싸냐 비싸냐는 시계의 만듦새와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브러싱 마감의 퀄리티, 레벨링된 케이스 모서리 및 패시, 마지막으로 퀄리티 컨트롤. 요즘에는 워치메이킹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시계를 제조하는 업체들의 기본 실력 수준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이제 빌드 퀄리티로 승부를 봐야 하는 시대는 지나간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쉬운 점을 하나 꼽자면 글래스입니다. 소재가 미네랄이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무반사 작업이 제대로 안 된 사파이어 글래스이고 각도에 따라서 뿌연 느낌이 나요. 밀리터리 워치의 극단에 있는 CWC 파네라이 터틀보다는 더 현대적이면서 러프하고 마라톤, 벤루스, 시티즌처럼 대체가 불가능한 개성을 좋아하시면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시계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밀리터리 툴워치 애호가 분들에게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